네, 출발 킹쇼에도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채널을 찾아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7.9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 때보다는 그 상승폭을 늘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시작했던 우리 증시가 2.48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장기 로켓이라고 표현을 해달라나요? 사실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만 그 성공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확실성의 제거다라는 그런 측면이 더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오늘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이제 북한에서 그런 이벤트를 벌였을 때 증시는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고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도 역시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오늘 준비한 2부 순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선물옵션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요. 변수와 전망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함께 간밤에 FOMC 회의의 시사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드려드리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짭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16일 이웃나라 일본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결과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점검하고요. 최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다고 하죠. 이유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미국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QE4를 시행을 하면서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다 이런 이유로 별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 자, 과거 10월과는 좀 다른 점들도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룹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QE4라고 얘기를 하는데 QE4는 아니라고 그러죠. QE3를 강화했다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줘야겠다는 것이 이제 그 FOMC 회의의 아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그 초저금리가 2015년도까지 유지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날짜를 못 바꿔서 그때까지는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해서 시장을 이제 날짜로 좀 안정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지표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6.5%,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점까지 오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했죠. 이건 아마도 매파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해서 크게 두려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업률 0.1%를 내리는데 걸리게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 잡으면요. 6.5%까지 내리려면 1.4 정도에서 1.5를 내려야 되니까 이것 따진다라면 30개월 이렇게 잡아야 되죠. 20개월, 30개월. 물론 가파르게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20개월, 30개월 사이라 그러면 1년 8개월이니까 내년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이면적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안 내려오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생겼다. 언제 출구 전략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예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버랭크 의장의 성명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정절벽을 좀 압박하는 얘기가 있었죠. 재정절벽이 결국에 가서는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재정절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채 매입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 심리가 작용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유지하면서 월 100조 정도를 풀어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 자,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 어떤 전망을 함께 하십니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미국은 15,400, 우리나라는 2,540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까지는 모건 스탠리, 시티, 뭐 골드만삭스 전부 나왔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이번에 나왔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을 좀 둡니다. 왜 그러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지수 맞추기로 유명합니다. 지수 맞추기로 유명한데요. 그 올해 그 S&P를 기준으로 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작년에 예상한 게 1,450입니다. 1,450. 근데 지금 1,428이죠. 연말이 안 된 1,450.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450 대비로 약 12%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죠. 그러면 13,000에 12%면은 얼마입니까? 1,300포인트에다가 거의 한 1,600포인트 정도. 그러면은 14,800 정도니까 거의 제가 예상했던 돈 약간 차이가 생기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낮은 경제 성장률은 유지되겠지만 유동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금값에 대한 부분도 한 2,400달러까지 온스당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오버할 확률은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추세적 상승으로 계속 가는 그렇게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바뀌는 추세 변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런다면 버블이 형성될 수 있고 그 버블은 오히려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장에서는 예측하기를 정말 잘하는데 이들까지 예측한 거로 봤을 때 내년도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사실 그 시장이 이제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현선물 매수하고 있거든요. 현물에서 뭐 1,05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1,340개 사고 프로그램 83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는 아마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월물하고의 그 스프레드가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262.65가 지금 차월물이고 현재 그 근월물은 오늘 종료하는 선물은 260.85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2% 정도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같다라는 것은 오늘 프로그램에서 계속 유발시킬 확률이 높고 오히려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미국장이나 유럽장의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강합니다. 특히 미국장은 먼저 13,600까지 갔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되돌림이 약간 늦어도 상관이 없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고점을 다 벗어나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강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는 지금 선물 지수로는 위로는 한 265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아래는 257.5나 26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를 만한 그런 이유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이 지금 현재 소폭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수가 강화된다면 예상대로 한 265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환산을 해본다면 265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을 전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로 한 18포인트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맥스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엠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전략도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큰 그림을 그려봤다면 이제 보다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투자 전략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베이시스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의 동향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선물 오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울물 또 차울물 선물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초강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울물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지금 플러스권 원래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혹은 최소한 마이너스 1.5포인트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초강세 베이스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국가지자체가 차익 쪽에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여전히 비차익을 통해서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냥 물량을 좀 받아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선물 쪽에서 이제 1,000계약 정도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은 뭐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를 좀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지수대에서 큰 움직임 없이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올해 국가 지자체의 거래세 면제 혜택 종료로 해당 물량의 청산 여부에도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데요. 어떤 예상과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뭐 국가지자체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거래세가 지금 원래 거래 프로그램 통해서 매매하는 게 세금이 없는 부분이 다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국가지자체 잔고도 지난달에는 3조 5천억 정도였고요. 지금은 약 4조 한 2, 3천억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여기 매도 물량 추세가 부담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가지자체가 미리 거래세가 겁이 나가지고 주식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계속 갖고 있던 주식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바라보고 계속 홀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라고 하더라도 국가지자체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설사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보신다면은 동시호가 정도에서 한 2천억 정도, 2천억에서 한 2,5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은 외국인이 충분하게 최근에 동시호가 때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계속 비차익으로 매수를 잡아줬던 걸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외국인이 비차익을 통해서 이러한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아직 금리가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금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양매수 그러니까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약 한 30억에서 40억 단위로 양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 방향성 줘봤자 크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62.80 정도인데 이게 조금 오히려 좀 눌리면서 262.50 이하로 해서도 마감이 될 수 있다. 즉 1980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그냥 행보 장세가 좀 지루한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만기를 마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물시장의 동향과 옵션 만기일 전망.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께서 상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상황과 또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만기 내만여의 날인데요. 외국인이 의도한 대로 시장을 내릴 마음은 없다는 것을 동시효과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기아차, 즉 시가총액 상위주의 전차 군단이죠. 그거를 아침 동시효과부터 비차익으로 매수를 해가면서 외국인이 1,000억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엔 전차 군단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투신이는 기금이랑 국가 차익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익에 대해서 오늘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베이시스로 보면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만약에 종가에 좀 나가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옵션 테이블을 보면 답은 나오는데요. 지금 선물지수가 263입니다. 어제 대비 1포인트 올랐고요. 지금 265 콜, 윗방향 2포인트가 미결이 누적이 53,000개, 그리고 밑에 260 풋 미결이 오늘 2만 개가 늘어나면서 이제 거의 휴지를 확정시키는 42,000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62.5 코스피 200이 지금 지수에서 위아래로 많이 커야 5포인트나 한 7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도 똑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만기 지수가 결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메이저는 작업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고요. 그 작업이 오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주를 산다. 즉 선물 옵션 전략, 선물 옵션 합성 전략, 이게 최근에 어쨌든 컷오프 위치되어 있는 현물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보다 현물의 수급이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략을 짰던 외국인들이 결코
기관한테 지지 않는 싸움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업종별로 오늘 전 업종이 거의 오르는 가운데 음식료품만, 의료정밀 업종만 좀 특정 종목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일단 기관의 매도가 일단 기관의 수급이 썩 좋지는 않은데 오늘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만기주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만 어떤 기계적인 물량 그리고 외국인이 이 비차익 매수 이 물량만 사실 사고 있는 거 말고는 거래는 그렇게 없는 상황이다.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양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날 이유가 결제 지수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한은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기준금리는 연 2.75% 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각각 속내는 어떤 것일지요? 네, 뭐 말씀하신 금통위 기준금리는 거의 동결 사실 확정시 됐었고요. 왜냐면은 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금리를 올리거나 뭐 그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그 이제 속내를 보면은 외국인은 오늘 동시 만기 날이다. 개인과 기관 거래 안 하는 게 약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속내는 솔직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오늘 만기 날 대박이다. 안 날 거, 근데 그 대박이 안 날 거 알면서도 우리는 또 기대를 갖지 하면서 양매수를 하는데요. 이러다가 결국 262 정도에서 양강이 나는 그 결국에 양매수가 전부 다 실패로 들어가는 지금 프리미엄이 조금 있는데요. 아직 시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실패하면은 결국 전부 다 깡통을 차게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오늘 수급 시장에서도 수급 상황으로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관은 정말 이 시장 싸움은 오늘 이후라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은요, FOMC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서서 다들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 아는 내용이고 할 텐데, 이, 지금 QE4라고 하는 양적 완화 4차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 4차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 자산 매입 9월 13일 날, 매달 400억 불, 하나로 한 41조에서 42조 정도 되는 규모의 그 MBS 매입 이후에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 양적 완화 2차 정책이 이 12월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왜 못 나왔냐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단기 국채를 보유한 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게 없는 거죠, 국채를. 매도할 게 없으니까 장기 국채를 매수할 여력도 없고 결국에는 양적 완화 3차처럼 돈을 찍어내가지고 결국엔 매수를 하겠다. 국채를 매수를 하는데 그동안에 안 샀던 약간 중기채 6년물에서 30년물 사이에 있는 그 중기채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시장에 어떤 채권 시장의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고 그런 유동성 자산을 매입하고 채권을 매입하면은 화폐가 풀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일어나죠. 지금의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과 일치하는 전략인데 뉴스를 보시면은 3.5차 양적 완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차 뭐 이런 거 붙이기 나름이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그러면은 돈을 푸는 게 3차, 4차만 하더라도 한 달에 850억 불입니다. 거의 원화로 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가 좀 안 되지, 한 9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금액이 매달 90조씩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주식시장으로 가면은 좋고요. 채권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원자재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결국엔 유동성 시장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데 최근에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이것을 미리 감지했는지 1조 5천억을 샀는데요. 이 추세가 만약에 컷오프 위칭데이 오늘의 포지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엔 배당을 위해서 또 들어온 물량도 상당히 했었는데 결국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도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이지 않다 하면은 이거는 만기를 겨냥해서 들어온 단기적인 물량일 수 있고 여전히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는데 환율적으로 그것은 국내 채권이라든지 어떤 IP 이런 쪽에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시장에 대해서 위험자산을 선호는 그렇게 많이 안 할 수 있는 외국인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 체크가 앞으로 지금 오늘 동시만기 이후에 12월에서 말해서 1월 초까지
결국엔 차트상으로도 삼각수렴의 꼭지형과 또 연결되는 그 라인인데요. 여기서 정말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바이코리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닐 것이냐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계속 똑같이 이제 체크를 하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투자자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엔 미국의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삼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미국 FOMC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지금 뭐 4차든 3.5차든 이거는 10월 달에 미국 내 리포트나 어떤 마켓워치 리포트를 보셨으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450억 불도 똑같고요. 이미 10월 달부터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많이 못 올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정절벽 이슈, 벤 버냉키가 사실 공화당의 어떤 그 지금 심리를 더 자극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FOMC 회의 끝나고 인터뷰를 했죠. 재정절벽이 만약 추락으로 떨어지면 연준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자기가 다섯 매입을 얼마나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경기 침체는 자기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이 결국 이제 그 상정을 앞두고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 결국엔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상당히 좀 위로 많이 땡길 수 있는 시장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요 해답은 만기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어제 북한의 모독해 이런 게 뭐 핵실험이냐 이런 걸로 퍼지지 않으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 코스닥 시장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를 다시 해계해서 보되 어제 말씀드린 중국 관련 민감주들, 경기 낙폭 가대주들 이런 쪽을 서서히 물량을 늘려나가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된다. 전차군단의 맹신은 여전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화가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1,000원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본차 대비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말 올해 더블 이상 내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익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는 결국에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지부터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민감주들을 분명히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투자 전략을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오인의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한 주식 비중의 확대를 장중 변동성이 예상되니 경계하자. 옵션 만기일 변동성 장세를 예상했고요. 삼성전자 수혜주를 공략하자고도 했습니다. 또 거래소보다 코스닥 위주의 매매를 하자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관심 업종입니다. IT 자동차, 홈쇼핑 금융, 전기전자, 스마트 관련주, IT 부품주를 각각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근 증시의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소의 강세, 코스닥의 약세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12월이 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래소 대형주 위주의 그런 대형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예외 없이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의 장세가 이어졌다가 오늘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중소형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지만 역시 금리 동결,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내년 대형주 주도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데요. 올해 흐름이 좋지 않았던 조선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현대미포 조선, 대우조선해양, 금호석유화학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라서 매수에 나서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저점을 찍고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500선과 겹쳐지는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은 대형주의 12월은 밀릴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가 진행되면서 약세를 띠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얼어붙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죠. 로켓 발사 등 악재가 모두 노출된 상황이라서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제 더는 밀리기 힘든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종목들을 일부 저가 매수로 가담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수혜제 공략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지금도 15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그런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에 투자해보는 시각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 업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 TV, 생활가전으로 불리는 냉장고, 세탁기, 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추가 성장성이 가장 돋보이고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를 잘 골라보는 것이 내년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을 꼽으셨습니까?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RF세미라는 종목입니다. 네, RF세미는 소형 반도체, 즉 ECM 칩을 생산하는 회사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그런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이쪽 분야의 세계 시장 1위 선도업체로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내년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최근 중소형주가 약한 장세에서도 고점 대비 소폭 밀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나가고 우상향 추세를 그런 상승 추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중소형주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1,950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RF세미를 최희용 대리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리스트에 넣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대선에 앞서 일본에서는 오는 일요일 총선이 치러집니다. 자민당의 총선 승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다우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면 대체로 우리 시장도 함께 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글로벌 성장 수혜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10일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도 강해서 코스피 지수는 1980선 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매수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웃나라인 일본도 오는 일요일이면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자민당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새로운 지도부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분석해 주시죠. 예, 과거 그 자민당이 그 집권을 했을 때는 그 100엔 달러엔이 100엔을 그 지지하면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정책을 폈던 전력이 있는데요. 그 16일 그 총선에서 그 자민당의 승리가 지금 확실시 되면서 그 엔화는 그 글로벌 위기 때 72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83엔까지 반등해서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민당에서는 그 명목 성장률 3% 그리고 물가 목표를 2% 상승까지 잡고 있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물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아주 가장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할 정도로 이제 가장 아주 강력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민당의 어떤 그런 정책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화가 많이 반등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기조가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그 강세를 보인 이유가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일본 정부의 어떤 내부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연 글로벌 그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엔화의 위치가 그 크게 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경제 성장이 그 물가를 그렇게 올리고 어떻게 보면 명목 성장률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뭐냐면 일본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경제 현상이 있는데요. 갈라파고스는 이제 남태평양의 그 아주 육지에서 대륙에서 떨어진 그 고립된 섬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갖췄다 이런 섬인데요. 그런 섬같이 이제 일본이 그런 그 산업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본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만 막상 외국 업체가들이 진출을 하면은 그 일본 시장에는 아주 특이한 그 표준을 내세우면서 진출을 어렵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는 MP3 파일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에서는 도코모 통신 같은 곳에서 그 특이한 파일 형식을 강요함으로써 그 세계적인 음반 시장에서 그 음원들이 퍼져나가기 아주 힘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으로 그런 것들이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역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외국인들이 그 일본 회사들조차도 그런 어떤 특이한 그 표준 체계에 맞춰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민당의 어떤 지금 강경 일변도의 어떤 그 정책이 만약에 돼서 실시가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그 20년이라고 할 만큼 일본의 정책에 어떤 눌려왔던 경기들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민당의 어떤 정책들이 차잔 속의 태풍처럼 잠시 머물다가 이제 지나갈 것인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서는 약간 후자에 속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리고 환율 정책에서 그렇게 어떤 효과가 미비해진다면은 오히려 그 중국과의 어떤 영토 분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은 이제 내수를 활성화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영토 문제에 대한 그런 민족 감정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나 IT 업체가 그 피해를 이제 받을 거는 사실인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수준이 그 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성장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글로벌 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수혜가 그 본인의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에도 반영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나온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통상 이제 해외 시장의 지수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하고 미국의 어떤 다우 지수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별일 없으면 올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해외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아니면은 만약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처럼 특별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요. 아니면 미국 시장의 어떤 주식 운용 시스템이 다르고 또 뭐 영국 시장의 어떤 주식 운용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가 없이 또 투자하기가 상당히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의 어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수혜를 주식 포트폴리오에 바로 온전히 담아내기는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건상 지금은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그 편향성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편향성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NHN의 메신저인 라인 같은 경우를 보면 언론에서는 그 상당히 외국 시장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국내 투자가들은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의 어떤 그 다운로드 건수를 보면 일본이나 태국에서는 거의 뭐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불릴 만큼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퍼센트는 한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들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도 뭐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제 저평가하는 그 라인의 어떤 메신저의 효과를 저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본의 어떤 그 음반 산업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본 음반 시장은 그 글로벌 1위인 미국 시장에 거의 버금가는 2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폐쇄적으로 지금 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음원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CD하고 DVD 판매로 지금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본인들은 한번 좋아한 가수를 계속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가 진출한 지 데뷔한 지 상당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소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향후에도 계속 일본 시장에서 그 음반이 팔리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인의 어떤 특성이나 지금 일본 시장의 음반 시장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출이나 뭐 이런 것이 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성장을 온전히 그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담아낼 방법은 없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이 계속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재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종목들마저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외국인이 오늘까지 11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상당한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는데 어떤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오늘도 그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1,100억 수준의 어떤 주식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국내에서는 업계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글로벌하게 지금 저금리 상태이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어떤 유동성들이 국내 시장에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OECD에서 유일하게 그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흑자인 이제 좋은 그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낮은 거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그 외국인들의 주가 매수세가 어떤 주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떤 그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적 완화나 그 재정 절벽 우려 같은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매수하는 사이클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펀드 흐름을 본다면 경제 성장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머징 마켓 펀드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최근에는 보면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머징 마켓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증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움직임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54% 하락한 2071.5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품 소매액은 14.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중국 소비품 소매액 상승폭이 14.6%에 달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2012년 대비 0.4%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소비업종에 대한 섹터들의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12월 첫 주 승용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11월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11월 QP 신규 승인이 24.75억 달러로 발표가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국가 외환관리국에서는 11월 QFII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한도를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A주 증시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HSBC에서는 중국의 내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 세계적으로 소비가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하면서 2013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연 8.6%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2009년의 V자형 회복은 이번에는 좀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좀 이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을 우성재 팀장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지수가 2000이 다 온 만큼 2000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12월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면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산타랠리 기대감이 현재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FED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외형상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의 대체 양상이지만 미국 FED 자산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4차 양적 완화, 즉 QE4 조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FED의 QE4 조치는 2013년도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더욱 큰 유동성 장세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QE4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상 위험 자산으로부터 자금을 촉진시킬 것이며 QE4 결정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는 단기적인 베팅보다는 중장기적 자금으로 선순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후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일단 외인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외국인의 유동성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11일 동안 2조 원 가까이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같으니까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는 일단 12월부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과거 4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시 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현재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여건이 한층 더 개설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질주도 거침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150만 원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호실적 전망은 경쟁력으로 감안한다면은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또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력과 사업 전략으로 당초 예상보다 삼성전자의 실적 호황 구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에도 5분기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 21.2%의 높은 ROE를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는 부담이 없는 수준이겠고요. 일단 시장은 삼성전자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세장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좀 주도주를 따라하면서 추세에 순응하는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 좀 바람직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광주들의 반등인데요.
OCI를 비롯한 태양광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가대주 중에 누가 뭐라 해도 태양광만큼 많이 빠진 업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태양광의 호재를 빼고 또 오른다고 해도 이견을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4분기에는 중국과 미국 등 PV 설치 수요 예상이 예상보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고 소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황 회복은 악성 재고량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미국 태양광협회는 3분기 태양광 발전 설치량을 684메가와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44%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1분기 512메가와트에서 2분기 742메가와트, 3분기 684메가와트, 4분기 1200메가와트, 이게 전망치긴 한데요. 이렇게 늘어날 추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설치량 증가는 연말 종료되는 현금 인센티브 때문이고요. PV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PV 발전소 인허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중국 수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 PV 누적 설치량 21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이고 올해 중국 PV 누적 설치량은 7.5기가와트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32기가와트, 연으로 약 한 10.7기가와트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태양광 업체도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일단 현재 실적이 막 돌아선다는 부분은 아니겠고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뉴스거리들이 충분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과대주로 올라온 동안에 태양광 업체들 거의 못 올라왔습니다. 일정 부분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태양광 업체 등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입니까? 대형주 중에 좀 최근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던 종목 LG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판매가 좀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700만 대로 노키아를 제꼈고요. 대만의 HTC 글로벌 2위 업체인 HTC 710만 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분기 동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18.6% 증가한 830만 대로 세계 3위 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옵티머스 G 판매량이 한국 통신시장의 보조금 규제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일본 시장에서 옵티머스 G 판매량이 예상을 좀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내놓은 첫 번째 구글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넥서스 4가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7개국에서 첫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단 중남미, 아시아, 중동까지 넥서스4 판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성수기로 돌입을 하면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 사업에서 수직 계열화된 LG전자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외인의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72,500원, 목표가는 94,300원, 손절가는 56,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가지고 지옥구까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LG전자. 요즘 들어서 신제품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서 상당한 호평과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에도 고스란히 그 실적들이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요, 여러분께서 오늘같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장세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담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무료입니다. 전화 023153-2610으로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